창고의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칼날 같은 찬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섣달 금음날 밤, 남편과 함께 새해를 맞이해야 할 시간에 나는 차가운 창고로 쫓겨났다. 단지 내가 새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은 풍습이 아니었다. 굴욕의 시작이었다. 내 이름은 이서연, 27살이다. 결혼이 내 인생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결국 내가 발을 들인 곳이 치밀하게 계획된 덫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날은 섣달 금음날이었다. 막 씻은 과일 접시를 들고 부엌에서 나왔을 때 마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손에 제사용 향을 쥔 채 제사상을 응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새댁은 첫 해에 잠자리에서 자는 게 아니다. 밖에서 새해를 맞아야 해. 나는 문 앞에 얼어붙었고 과일 접시를 놓칠 뻔했다. 텔레비전에서는 설 특집 방송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귀를 때렸다. 남편 한민주는 그의 아버지 한철수와 거실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마치 남의 일인 양.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박 여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조명 아래 깊게 펜주름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얼굴은 어떤 찬 바람보다도 더 뼈에 사무쳤다. 오늘 밤 마당 저편에 있는 창고로 가거라. 이게 우리 집안의 규칙이다. 이유는 묻지 말고.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내 마음은 무거운 것에 짓눌린 듯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한민준을 보았다. 그는 손으로 약과를 집어먹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치 이건 아무것도 아닌 작은 해프닝이라는 듯. 서연아, 하루만 참아. 이게 우리 집 풍습이래. 새댁이 밖에서 새해를 맞으면 온 가족에게 복이 온다더라. 그는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의 말을 거들었다. 목소리는 심지어 가벼웠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손가락은 차가운 과일 접시에 얼어 하얗게 변했다. 숨이 가빠졌다.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한 가지 목소리가 외치고 있었다. 이건 새해맞이가 아니야. 이건 굴욕이야. 시어머니는 내가 반응이 없자 다가와 녹슨 열쇠꾸러미를 찻상 위에 쿵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밤 10시까지는 꼭 가 있어야 한다. 시간을 어기면 온 가족이 재수가 없어. 그녀의 말에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나는 그 열쇠를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결혼 전 어머니의 당부가 떠올랐다. 서연아, 한서방네는 시골이라 생각이 옛날 분들이야. 고생할 준비는 해야 한다. 그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나한테 잘해주면 됐죠. 이제 와서 그 말들을 떠올리니 마치 웃기지도 않는 농담처럼 귀에 거슬렸다. 밤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9시 45분 시어머니가 정확히 침실 문을 두드렸다. 나는 침대가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여행 가방은 반쯤 열려 있었고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손에 빛이 투과될 정도로 얇은 소미불을 들고 와 내 품에 안겨주었다. 이거 가져가거라. 내 손끝에 거친 천의 감촉이 닿자 마음이 뼛속까지 시려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고 오히려 거만한 냉담함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은데 혹시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규칙은 깰 수 없다. 싫었으면 애초에 한씨 집안에 시집오지 말았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한민준이 욕실에서 나왔다. 머리카락에서는 아직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도 그는 머리를 닦으며 그저 웃었다. 서연아, 딱 하룻밤이잖아. 내일 내가 너 갖고 싶어 하던 그 가방 사줄게. 나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평생 지켜주겠다. 약속했던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낯설미 밀려왔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반박 한마디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그 얇은 이불을 품에 안고 결국 마당 깊숙한 곳에 있는 창고로 향했다. 철제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아 넣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휴대폰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보니 안에는 농기구와 잡동사니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구석에 겨우 사람 하나 누울 공간이 있었다. 나는 시멘트 바닥에 이불을 펼쳤다. 막 앉자마자 얼음장 같은 냉기가 뼈를 타고 올라왔다. 밖에서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려와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다. SNS 피드에는 온통 친구들이 올린 설날 음식과 가족 사진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인 나는 지금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창고로 쫓겨나 새해를 맞이하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한민준이 보낸 카톡 메시지였다. 자기야, 고생이 많다. 내일 보상해줄게. 나는 그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목구멍에서 신물이 넘어왔다. 보상? 이런 굴욕이 말 한마디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인가?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화면을 껐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억지로 흘러내리지 않게 참았다. 밤은 점점 더 추워졌다. 내가 내뿜는 입김이 공기 중에서 잠시 보였다가 사라졌다. 발가락이 점점 마비되어 갔다.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 같았다. 매 순간이 한세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불 속에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집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여전히 귀에 들렸다. 한철수가 물었다. 내 색시는 별말 없더냐? 한민준이 대답했다. 네. 서연이는 착해서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렇게 한번 길을 들여놔야 해. 서울내기들은 기가 세서 처음부터 길을 꺾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휘어잡아? 내 눈물이 마침내 떨어졌다. 하지만 찬바람에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알고 보니 이건 소위 말하는 전통이 아니었다. 노골적인 기선제압이었다. 새벽 1시.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창고 문을 열었다. 몰래 방으로 돌아가 두꺼운 외투라도 가져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창밖으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편안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못에 박힌 듯 했다. 완전한 절망감이 숨을 먹게 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입을 막았다. 어떤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일단 울음이 터지면 더는 참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창고로 돌아와 차가운 벽에 기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어. 내 인생이 이 어둡고 추운 창고에 갇혀서는 안 돼. 나는 휴대폰을 꺼내 항공권 예매 앱을 켰다. 손가락이 떨렸다. 항공편을 검색했다. 화면에는 다음 날 아침 인천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항공권이 나타났다. 나는 그 글자를 쳐다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곳에는 강지훈이 있었다. 내 대학 동기이자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 그는 항상 말했다. 서연아, 만약 힘들면 나한테 와. 그 순간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나를 위한 구명정이었다. 결제 성공 확인 메시지가 뜨는 순간 내 마음은 가볍게 떨렸다. 마치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줄 밧줄을 잡은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 화면의 항공편 정보를 보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축축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세계 어느 곳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꼭 구독해주세요. 내일 이야기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요. 밖에 폭죽 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새벽 3시, 온 마당이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한민주는 깊이 잠들어 코를 골고 있었다. 어스름한 등불 아래 그의 얼굴은 낯설고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나는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문득 역겨움이 치밀었다. 3개월 전 그는 몰디브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기 손으로 나를 창고의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여행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던져넣었다. 가방을 끌고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나섰다.
시골길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바람이 윙윙거리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나는 비틀거리며 큰 길로 나아갔다.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 택시를 불렀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나를 보며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아가씨, 설날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어딜 가세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집에 가요. 잠시 머뭇거리다 한마디 덧붙였다. 제 진짜 집으로요. 택시의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여행 가방을 꼭 껴안았다.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앞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다시는 그 차가운 창고로 돌아가지 않겠어. 차는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고개를 돌려 깊은 잠에 빠진 그 집을 한번 돌아보았다.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내 인생은 이 순간부터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새벽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스쳤다. 택시는 칠흑 같은 도로 위를 질주했다. 차창 밖의 마을은 점점 멀어져 가며 죽음과 같은 정적 속에 남겨졌다. 뒷좌석에 나는 여행 가방을 꼭 껴안았다. 마치 마지막 남은 안전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기사 아저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라디오를 켰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설 특집 방송 재방송 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귀에는 그것이 다른 세상의 떠들썩함처럼 들렸다. 내 눈은 앞에 어둠을 응시했지만 마음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심장이 뛸 때마다 나는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막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냉기는 여전히 짙었다. 서울의 새벽은 더욱 텅 비어 보였다. 하지만 공항대 앞실에는 이미 짐을 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설날 아침의 공항은 평소의 북적임 대신 억눌렸던 것이 해방되는 듯한 분위기였다. 차가운 조명이 바닥을 비추며 모든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나는 짐을 끌고 체크인 줄에 섰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직원이 내 여권을 받을 때 그녀의 미소는 의례적이고 무심했다. 싱가포르행이시군요. 위탁 수화물 있으신가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네, 맡아주세요. 탑승권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그것은 얇은 종이 한 장처럼 가벼웠지만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탑승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거나 기대어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깜빡이고 있었다. 모두 한민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도 몇 개 있었다. 내용은 비난과 명령뿐이었다. 당장 돌아와라. 망신시키지 말고 집안 식구들이 다 너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글자들을 보며 쓴웃음이 나왔다. 이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내가 순순히 복종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나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완전히 꺼졌다. 마치 과거와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린 것처럼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활주로 끝에서 비행기 한 대가 서서히 이륙했다. 꼬리가 새벽의 안개를 가르며 마치 새장을 부수고 날아오르는 새 같았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저게 바로 나야. 탑승 안내방송이 울렸다. 나는 인파를 따라 탑승교로 들어갔다. 비행기에 발을 내딛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다. 자리는 창가였다. 나는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륙할 때의 거대한 굉음이 고막을 울렸다. 나는 도시의 윤곽이 점점 작아지고 마을이 스모그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말할 수 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것 같았다. 기내식이 앞에 놓였을 때 나는 전혀 입맛이 없었다. 옆자리에 낯선 사람이 조용히 물었다. 처음 해외 나가시나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는 어색했다. 사실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은 의미가 달랐다. 이것은 여행이 아니었다. 이것은 도망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6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기내 방송이 싱가포르에
곧 도착한다는 것을 알렸다. 창문을 통해 바다가 햇빛 아래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도시의 고층 빌딩들은 마치 강철로 된 숲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환하게 밝혀지는 것 같았다. 이 낯선 도시는 더 이상 지도 위의 지명이 아니었다. 내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습하고 더운 공기가 얼굴에 확 끼쳐왔다. 서울의 추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외투 때문에 금세 땀이 났다. 나는 그것을 벗어 팔에 걸쳤다. 입국 심사대를 나올 때 나는 인파 속에서 강지훈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눈에 띄는 붉은색으로 염색한 머리가 마치 깃발처럼 선명했다. 그는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그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다정함이 담겨 있어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의 외로움을 씻어주었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다. 그는 내 짐을 단번에 받아들고 미간을 찌푸렸다. 세상에,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살도 엄청 빠졌네. 나는 겨우 미소를 지었다. 목이 메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억지로 삼켰다. 강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자. 일단 집에 가서 쉬어. 택시는 시내로 향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정돈된 거리, 푸른 야자수, 깨끗하게 빛나는 도로 표지판. 나는 차창에 기대어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낯섦과 안정감이 교차했다. 강지훈의 아파트는 마리나 베이 근처에 있었다. 고층의 통유리 창으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는 나를 편히 쉬게 해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우선 샤워하고 푹 자. 여긴 이제 내 집이야. 따뜻한 물줄기가 몸에 닿았을 때 나는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물줄기와 섞여 조금씩 흘러내렸다. 몸의 한기는 씻겨 나갔지만 마음속의 그 그림자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나는 강지훈의 잠옷을 입고 창가에 앉았다. 멀리서 반짝이는 대관람차의 불빛을 보며 마음속이 막막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밤이 깊어졌다. 도시의 불빛은 찬란했지만 내 불안감을 가려주지는 못했다. 강지훈이 다가와 담요 한 장을 건네주며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두려워하지 마. 넌 이미 첫걸음을 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코끝이 시큰했다. 다음날 잠에서 깼을 때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강지훈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메모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냉장고에 아침 있어. 오후에 시내에 구경시켜줄게. 나는 그 쪽지를 들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주방 식탁 위에는 우유와 빵이 놓여 있었다. 간단했지만 내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한시집에서는 따뜻한 밥 한 끼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채용 사이트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내 이력서는 항상 최신 상태였다. 과거 외국계 기업에서의 경력이 나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몇 군데 지원서를 보낼 때 내 손가락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한 글자 한 글자가 미래를 건 도박 같았다. 오후에 강지훈은 나를 마리나 베이 샌즈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로 데려갔다. 넓은 녹지와 하늘 높이 솟은 나무 모양의 건축물들이 마치 미래 세계에서 온 것 같았다. 나는 그 사이를 걸으며 문득 치유받는 느낌이 들었다. 이곳의 공기는 습하고 꽃향기가 바닷바람과 섞여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강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서연아, 이제 좀 웃어. 과거에 짓눌려 살지 말고. 나는 입술을 깨물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여전히 씁쓸했다. 저녁에는 클라크키에 갔다. 불빛이 강물에 비쳐 형형색색으로 반짝이며 매우 활기찼다. 나는 술잔을 들고 주위의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웃고 춤추고 밤을 만끽하고 있었다. 내 마음은 마치 두 개의 힘에 의해 찢기는 것 같았다. 한쪽은 자유의 공기, 다른 한쪽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족쇄. 아니나 다를까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전원을 끄는 것을 잊었던 것이다. 수십 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한민준, 서연아, 너 미쳤어? 엄마 쓰러지셨어. 빨리 돌아와. 시어머니,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서연아, 그만해라. 규칙은 규칙일 뿐이다. 내 가슴은 바늘에 찔린 것처럼 아팠다. 나는 소파에 기대앉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눈물이 마침내 쏟아져 나와 화면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이대로 휴대폰을 완전히 꺼버리고 다시는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다. 우린 결혼한 지 겨우 3개월인데 이혼해야 할까? 너무 충동적인 건 아닐까? 강지우는 내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다가와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서연아, 너 다시는 돌아가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네가 하룻밤 고생하길 바란 게 아니야. 평생 그들의 감옥에 갇혀 살길 바라는 거야. 그 말은 천둥처럼 나를 내리쳤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울부짖었다. 그래, 이건 하룻밤의 굴욕이 아니야. 평생의 덫이야. 밤은 깊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동이 틀 때까지 눈을 뜨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녹슨 열쇠, 그 차가운 창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미소가 번갈아 나타났다. 그 장면들은 모처럼 내 마음을 치욕의 벽에 고정시켰다. 나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싱가포르의 거리는 여전히 휘황찬란했다. 나는 혼자 강지훈의 아파트 통유리창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서서히 퍼져나가며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내 마음은 마치 돌 아래에 깔린 것처럼 숨이 막혔다. 내가 그 차가운 창고를 떠나온 지 며칠이 지났다. 하지만 그 밤의 장면들은 여전히 유령처럼 나를 반복해서 괴롭혔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화면이 켜졌다. 한민준의 영상 통화 요청이었다. 나는 그 익숙한 이름을 쳐다보았다.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조여왔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피곤하고 초췌해 보였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배경에서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장 돌아와서 사과하라고 해. 그 목소리가 내 고막을 아프게 찔렀다. 한민준이 다급하게 말했다. 서연아, 대체 무슨 생각이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넌 정말 이렇게 떠나버릴 수 있어? 그의 말투에는 책망과 애원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민준 씨, 기억나? 그날 밤 내가 창고에서 덜덜 떨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지? 그는 잠시 멈칫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아픈 곳을 찔린 것처럼. 그건 규칙이었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변명했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우는 것보다 더 비참했다. 규칙? 그거 알아? 내가 알아봤는데 당신네 동네에는 새댁이 창고에서 자는 풍습 같은 건 아예 없대. 그날 밤은 당신네 모자가 꾸민 시험이었어. 당신은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잖아. 내 말이 끝나자 한민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마음은 바늘에 세게 찔린 것 같았다. 아픔이 마비될 정도였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꺼이 당신을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는다는 것이다. 강지훈이 다가와 담요 한 장을 내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화면을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한민준 씨, 당신은 더 이상 서연이에게 어떤 말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나 대신 영상 통화를 끊었다. 나는 소파에 기대앉았다.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렸다. 마치 격렬한 싸움에서 막 빠져나온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리나 베이의 한 카페에 갔다.
공기 중에는 커피 원두향이 가득했다. 창밖의 햇살은 바다 위에 쏟아져 반짝였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이력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움직였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새로운 발걸음 같았다. 나는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삶을 다시 조립해야 했다.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한민준이었다. 제목은 단 2글자, 제발.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클릭하자 긴 글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나를 데리고 부모님과 떨어져 살겠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보상하고 자유를 주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다. 나는 글을 다 읽고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얹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보상, 자유. 이 단어들이 내 눈에는 너무나도 창백해 보였다. 가장 기본적인 보호조차 해주지 못했던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심호흡을 하고 그 이메일을 휴지통으로 끌어넣었다. 저녁 무렵 강지훈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손에는 마트에서 사온 채소 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채소를 정리하며 말했다. 서연아, 넌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그래,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돼. 밤에 나는 발코니에서 향초를 켰다. 주황색 불꽃이 흔들리며 나에게 작은 용기를 주는 것 같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서연, 너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야 해. 하지만 현실은 나를 그렇게 오래 평온하게 두지 않았다. 셋째 날 밤 내가 택배를 가지러 아래층에 내려갔을 때 경비 아저씨가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전문 배송원이 두고 갔다고 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름도 설명도 없었다. 나는 그것을 아파트로 가져와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동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다. 화면에는 놀랍게도 시어머니와 한민준이 나타났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어두웠다.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다. 이번에 서연이 그의 창고에서 하룻밤 자게 해서 본때를 좀 보여주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다. 어머니,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한민준의 말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심하다고? 쟤는 서울내기야. 처음부터 길을 꺾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휘어잡아? 명심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말 잘 듣는 법부터 배워야 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나는 입을 막았다. 눈물이 순간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이 그들이 공모한 연극이었다. 나는 규칙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계산되고 굴욕당한 것이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피투성이의 진실이 나를 거의 질식시킬 뻔했다. 강지훈이 방에서 나와 넋이 나간 내 모습을 보고 급히 달려왔다. 그는 영상을 보고 주먹을 꽉 쥐었다. 이마에 핏대가 섰다. 이건 짐승만도 못해. 서연아, 넌 절대 돌아가면 안 돼. 그건 집이 아니야. 감옥이야.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댔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가슴 속의 억눌림이 이 순간 완전히 폭발했다. 알고 보니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도 너무 고집이 샜던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로 나를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외부인으로 여겼던 것이다. 영상이 끝난 후 나는 검은 화면을 반복해서 쳐다보았다. 마음속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단호함이 솟아올랐다. 나는 단지 도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폭로해야 했다. 모든 사람이 이른바 규칙 뒤에 얼마나 추악한 것이 숨어 있는지 보게 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창고의 곰팡이 냄새, 시어머니의 차가운 미소, 한민준의 침묵이 떠올랐다. 모든 고통이 짙은 안개처럼 나를 감쌌다. 하지만 동시에 선명한 힘이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나는 내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새벽 3시 나는 컴퓨터를 켜고 영상을 백업하여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손가락이 공유 버튼 위에서 멈칫했다. 내 숨은 가빠지고 심장은 북처럼 울렸다.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마치 또 다른 자신과 대치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나는 그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순식간에 전송되었다.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눈을 감았다. 눈물과 미소가 뒤섞였다. 그래,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보내는 답장이다. 창밖으로 도시의 밤바람이 불어왔다. 바다의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마치 나를 위해 박수를 쳐주는 것처럼.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후 마치 불씨처럼 순식간에 고요한 밤을 불태웠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댓글들을 쳐다보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처음에는 몇 개의 댓글만 달렸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수천 명이 공유했다.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를 냉혈한이라고 욕했고 어떤 사람은 한민준의 비겁함을 통렬히 비난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도 비슷한 시집살이를 겪었다고 료연했다. 그 글자들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에 충격을 주었다. 나는 처음으로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느꼈다. 화면의 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내 눈에 맺힌 눈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이 눈물은 나약함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화면을 만졌다. 마치 그 낯설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들과 연결을 맺으려는 것처럼.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한민준이 아니었다. 한 기자였다. 그는 말했다. 이서연 씨, 저희가 영상을 봤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나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 동안 침묵했다. 과거의 나라면 분명히 거절했을 것이다. 나는 뜬 소문이 두려웠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싱가포르의 햇살이 커튼을 통해 들어왔다. 나는 거의 밤을 새웠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강지훈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주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서연아,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곁에 있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의 불꽃이 더욱 타올랐다. 인터뷰는 마리나 베이의 한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기자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했고 가십거리를 찾는 가벼움이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처음부터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결혼에 대한 기대부터 창고에서의 굴욕, 그리고 영상의 진실이 폭로되기까지. 나는 이야기하며 회상했다. 목소리는 몇 번이나 메었지만 나는 끝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말했다. 그녀는 진지하게 기록했고 마지막에 나를 보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많은 여성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내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나왔다. 그래, 내 경험은 단지 수치스러움으로 끝나서는 안 돼. 족쇄를 부수는 망치가 되어야 해. 인터뷰가 공개된 날, 조회수는 단 몇 시간 만에 100만을 돌파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지지의 댓글을 남겼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힘내세요. 소위 규칙이라는 것의 진면목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에서는 결혼폭력과 봉건적인 악습에 대한 토론이 일어났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내 이름이 올랐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여론의 파도는 한씨 집안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누군가 댓글창에 한씨의 집의 주소를 폭로했다. 마을은 하룻밤 사이에 세간의 주목을 받는 곳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한민주는 수많은 이메일을 보내 내가 집안의 체면을 깎아내려 그들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나는 그 분노의 찬 글자들을 보며 마음이 전례 없이 평온했다. 먼저 나를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은 것은 그들이었다. 지금은 단지 자업자득일 뿐. 강지훈이 나에게 주의를 주었다.
서연아, 조심해야 해. 그들이 싱가포르로 너를 찾아올 수도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는 두렵지 않았다. 진실은 이미 햇빛 아래 드러났고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화상회의를 통해 나와 소통했다. 표정은 진지했다. 서연 씨, 지금 여론이 개입된 상황이라 당신의 이혼 소송에 오히려 유리합니다. 한민준 씨는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이상 끌다가는 그들만 더 난처해질 테니까요. 나는 조용히 들었다. 마음속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것은 새로운 길이었다. 나는 굳건히 걸어가야 했다. 밤에 나는 발코니에 앉았다. 도시의 네온사인이 발 아래에서 반짝였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에는 짭짤하고 습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나는 문득 그날 밤 창고에 찬 바람을 떠올렸다. 두 종류의 바람이 기억 속에서 교차했다. 하나는 뼈에 사무치는 바람,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바람. 나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서연, 너는 돌아보면 안 돼. 내가 점차 평온을 되찾아갈 때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보니 놀랍게도 한민준이었다. 그는 초췌한 표정으로 손에는 구겨진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안에는 다과 상자 몇 개가 보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이 뚝 떨어졌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과거의 나는 수없이 그가 내 곁에서 주기를 상상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정말로 찾아왔을 때 나는 단지 낯설음만을 느꼈다. 그는 손을 뻗어 나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민준 씨, 그거 알아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아니라 남편의 부재예요. 그는 얼어붙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봉투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다과가 바닥에 흩어졌다. 공기 중에는 달콤한 냄새가 퍼졌지만 나는 속이 메스꺼웠다. 나는 몸을 돌려 거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서는 그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어떤 사람, 어떤 관계는 아무리 수선하려 해도 상처투성이의 폐허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나는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서연 씨, 한민준 씨가 서명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는 마지막 기회라도 잡고 싶은 걸까? 강지훈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만날 생각이야?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눈빛이 단호해졌다. 이것이 끝내기 위해 필요한 단계라면 만나겠어.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는 않을 거야. 창밖의 햇살이 얼굴에 쏟아졌다. 나는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이 서서히 옮겨지는 것을 느꼈다. 카페 공기 중에는 원두 볶는 향이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에는 미세하게 땀이 났다. 변호사가 보낸 이메일이 아직 휴대폰 화면에 떠 있었다. 한민준 씨가 서명에 동의했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고집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모처럼 내 마음에 밝혔다. 나는 이것이 마지막 대결이 될 것임을 알았다. 며칠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만남의 장면을 계속 시뮬레이션했다. 때로는 차갑게 돌아서는 나를 상상했고, 때로는 완전히 폭발하여 억눌렀던 모든 분노와 고통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나를 상상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 이 단계는 피할 수 없었다. 이 대면 없이는 진정한 마침표를 찍을 수 없었다. 약속 장소는 싱가포르 시내의 조용한 카페로 정해졌다.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와 나무 테이블을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다.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그 온기로 심장 박동을 진정시켰다.
거리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갔지만 나는 마치 투명한 유리 덮개에 갇힌 것처럼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십시정각 문 앞에 한민준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눈가는 퀭했으며 표정은 피곤했다. 손에는 익숙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다과 상자 몇 개가 들어 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다. 과거에 내가 이 다과를 좋아해서 그는 특별히 줄을 서서 사다 주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것들은 단지 값싼 만류의 표시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다. 눈빛은 조심스러웠다. 서연아, 목소리는 낮고 매어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며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공기 중에는 커피 향이 감돌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분위기를 가리지는 못했다. 그는 다과를 내 앞으로 밀었다. 눈빛은 기대에 차 있었다. 이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오래 줄 서서 샀어. 나는 그 다과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쓴웃음이 나왔다. 좋아하는 음식. 과거에는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지금은 보상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천천히 그것을 뒤로 밀었다. 됐어요. 한민주는 멈칫했다.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그는 숨을 가쁘게 쉬었다. 마치 큰 용기를 내야만 입을 열 수 있는 것처럼.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항상 내 편에 설게. 우리 따로 나가서 살자.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아.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황량함이 밀려왔다. 3개월 전 그도 이렇게 진지하게 약속했다. 바닷가에서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그는 침묵을 선택했고 심지어 어머니의 굴욕에 동조했다. 민준 씨, 내가 왜 떠났는지 알아요? 내 목소리는 매우 낮았지만 날카로운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밤일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나를 정말로 떠나게 한 건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아니라 남편의 배신과 침묵이에요. 내 말이 끝나자 그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붉어졌다. 입술이 떨렸다. 나는 그때 그렇게 많이 생각 못했어. 그냥 엄마 화나게 하기 싫었을 뿐이야. 그 변명에 내 가슴이 찔리는 듯 아팠다. 알고 보니 그의 저울 위에서 나는 단 한 번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인 적이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민준 씨, 그날의 소위 규칙이라는 건 사실 당신네 모자가 꾸민 굴욕이었죠. 맞나요?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당황스러웠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모든 답을 알 수 있었다. 가슴속의 응어리가 완전히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아팠지만 해방감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밀었다. 이건 이혼 합의서예요. 서명하세요. 우리 서로 체면은 지켜주자고요. 한민주는 서류를 쳐다보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난 너 없으면 안 돼.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는 힘껏 손을 뿌리쳤다. 말투는 얼음장 같았다. 아니,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단지 말 잘 듣는 아내가 당신 엄마가 괴롭혀도 되는 화풀이 대상이 없으면 안 될 뿐이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여자가 아닐 거예요. 공기가 굳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고 카페의 음악은 잔잔하게 흘렀지만 이 순간의 무거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마침내 한민주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아픔도 있었고 해방감도 있었으며 완전한 단절도 있었다. 그는 서명을 마치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공허했다. 서연아, 너 후회할 거야. 너 같은 이혼녀는 한국에서 좋은 사람 못 만나. 나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미소에는 풍자와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민준 씨, 당신이 틀렸어요. 나는 좋은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바로 나의 집이니까요. 그 말을 마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햇빛이 문 앞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내가 카페를 나서는 순간 마치 어두운 감옥에서 밝은 세상으로 걸어나가는 것 같았다. 거리의 바람이 얼굴에 불어왔다. 더 이상 뼈에 사무치지 않고 상쾌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마침내 가벼워졌다. 손에 든 서류 봉투는 마치 자유로 향하는 통행증처럼 묵직했지만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이 지긋지긋한 관계가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카페를 떠날 때 햇살이 내 얼굴에 쏟아졌다. 눈이 살짝 시렸다. 나는 즉시 한민준을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치 과거의 모든 그림자를 떨쳐내려는 것처럼 거리의 차량 소리, 행인들의 대화 소리가 내 마음속의 고요함과 강렬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손에 든 서명이 완료된 이혼 합의서를 꽉 쥐었다. 종이는 얇았지만 마치 두꺼운 벽처럼 나와 과거의 세계를 완전히 분리시켰다.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 강지훈이 거실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 손에 든 서류를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나는 컵을 받았다. 손가락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3개월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의식도 웃음도 없이 오직 차가운 합의서 한 장과 마음속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남았다. 밤이 깊고 고요했다. 나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다. 싱가포르의 밤하늘은 습한 빛을 띠고 있었다. 멀리서 대관람차가 천천히 돌아갔다. 마치 시간의 톱니바퀴처럼 고통스러운 과거도 함께 가져갈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속의 공백은 즉시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을 어떻게 계속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장 잘 맞는 정장을 입고 정교하지만 과하지 않은 화장을 했다. 그리고 시내의 오피스 빌딩으로 들어갔다. 내가 제출한 이력서에 대한 첫 번째 면접이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 창백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면접관이 내 이력서를 훑어볼 때 그의 눈빛에 감탄의 기색이 스쳤다. 나는 유창한 영어로 과거의 업무 경험을 소개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면접이 끝날 때 인사 담당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연 씨,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몸에 쏟아졌다. 나는 문득 내가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더 이상 과거처럼 무거운 족쇄를 끌고 있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채용 통지서를 받았다. 급여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높았고 취업 비자도 함께 제공되었다. 이 직업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보내는 증명서와도 같았다. 이서연,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해서 더 굳건히 설 수 있어. 이메일을 받은 순간 내 눈물이 시야를 흐렸지만 미소가 번졌다. 강지훈은 나를 고층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축하해 주었다. 밤의 도시는 마치 수많은 다이아몬드 조각이 바다 위에 흩뿌려진 것 같았다. 그는 술잔을 들어 나에게 말했다. 자유를 위하여. 나는 그와 가볍게 잔을 부딪혔다. 마음속의 파문은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았다. 과거의 나는 결혼이 종착역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종착역은 자기 내면의 굳건함과 자유라는 것을. 그러나 내 깨달음으로 인해 삶이 순탄해진 것은 아니었다. 한민주는 여전히 완전히 손을 떼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공동 친구를 통해 시어머니가 여론의 압박으로 병세가 악화되었고 나를 무정하다고 탓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나는 그 글을 보며 마음의 파동이 일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의 눈에는 내가 영원히 비난받아야 할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나와 상관없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창고에 갇힌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다. 저녁에 나는 혼자 마리나 베이의 산책로를 걸었다. 바닷바람이 습한 냄새를 머금고 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수면 위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았다. 마음속에 전례 없는 명료함이 솟아올랐다. 알고 보니 잃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두려운 것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다. 날들은 조금씩 규칙적으로 돌아왔다. 나는 새로운 회사에 빠르게 적응했다. 업무 리듬은 긴장됐지만 나를 충실하게 만들었다. 프로젝트 문서를 하나 처리할 때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너는 잘하고 있어.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가끔은 강지훈과 전시회를 보거나 콘서트에 갔다. 도시의 리듬은 나에게 다시 삶의 온도를 느끼게 해주었다. 한 번은 회사에서 단합대회를 열었다. 나는 여러 나라에서 온 동료들과 함께 보트를 탔다. 햇살 아래 나는 노를 쥐고 물의 저항과 전진하는 힘을 느꼈다. 귓가에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물방울이 얼굴에 튀었다. 차갑고 상쾌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내가 진정으로 삶의 항로로 돌아왔다고 느꼈다. 하지만 밤이 깊고 고요할 때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희미하게 아팠다. 나는 종종 그 창고를 꿈꿨다. 내가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집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듣는 꿈. 꿈에서 깨면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이마는 식은땀으로 가득했다. 강지우는 그것을 눈치채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며 조용히 위로했다. 서연아, 그건 그냥 꿈이야. 너는 더 이상 거기에 없어. 그의 목소리는 한 줄기 빛처럼 내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었다. 점점 나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모든 털어놓을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을 모두 글로 옮겼다. 때로는 글자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옛 상처를 가르고 때로는 부드러운 손처럼 상처를 봉합해 주었다. 종이 위의 글씨는 나의 투쟁을 증명했고 또한 나의 부활을 증명했다. 얼마 후 나는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이혼 절차가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했으며 내가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 순간을 듣고 내 마음은 마치 족쇄가 풀린 것 같았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조용히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이 시점을 기념하기 위해 나는 붉은색 원피스를 샀다. 거울 속에 붉은 옷을 입은 여자는 더 이상 창고에서 웅크리고 있던 모습이 아니었다. 눈빛은 단호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붉은색은 불꽃 같았고 또한 봉황의 깃털 같았다. 재생을 상징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서연, 너 드디어 돌아왔구나. 저녁에 나와 강지우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옥상의 인피니티 풀에 갔다. 50층이 넘는 고층에 서서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불빛은 은하수처럼 흘러갔다. 나는 문득 과거의 고통과 굴욕이 이 찬란함 속에서 하찮게 느껴졌다. 강지훈이 칵테일 한 잔을 건네주며 웃으며 말했다. 서연아, 이게 바로 네가 가져야 할 삶이야. 나는 잔을 들어 화답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이게 바로 나야. 그런데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다. 마음이 괜히 불안했다. 메시지를 열자 짧은 한 문장만 있었다. 이제 만족해? 우리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고 너는 천벌받을 거야. 발신인은 한민준이었다. 나는 그 글자를 쳐다보았다. 마음속에 냉기가 서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림자는 여전히 뒤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쉬고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켰다.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그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하든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밤바람이 발코니에서 불어와 커튼 한쪽을 걷어 올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 화면에 그 차가운 문자 메시지를 쳐다보았다. 숨이 잠시 멎었다. 한민준의 글은 짧았지만 독설 같은 악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만족해? 우리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고 너는 천벌받을 거야.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얼음 송곳에 세게 찔린 것 같았다. 온몸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싱가포르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고 도시의 맥박은 끊임없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두운 창고로 다시 끌려 들어갔다. 구석에 몰린 듯한 질식감이 다시 나를 덮쳤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끝은 너무 힘을 주어 하얗게 변했다. 마음속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충돌했다. 답장을 해야 할까? 완전히 차단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할까? 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강지훈이 내 곁으로 다가왔다. 내 표정을 보고 그는 휴대폰을 가져가 빠르게 훑어보았다. 미간을 찌푸렸다. 서연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의 말투는 단호했다. 그들은 그냥 허세를 부리는 거야. 협박으로 너를 흔들려는 거지. 나는 입술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문자 메시지는 여전히 가시처럼 내 마음 깊숙이 박혀 있었다. 다음 날 출근할 때 나는 여전히 그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동료들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다. 나는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자꾸만 정신이 흐트러졌다. 점심시간에 나는 혼자 건물 밖에 육교로 나가 차량의 흐름을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힘이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한 목소리는 더 이상 돌아보지 마. 너는 이미 자유를 얻었어. 라고 말했고, 다른 목소리는 만약 그들이 너를 놓아주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날 저녁 나는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연 씨, 제가 듣기로 한 씨 집안에서 법이나 여론을 이용해 반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더 상처 줄 수 있죠?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아마도 이야기를 지어내서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려 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 한기가 스며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한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정체불명의 계정들이 나타났다. 내가 불효하고 시어머니를 미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 글들에는 악의적인 언어가 가득했고 나를 냉혈하고 이기적인 여자로 묘사했다. 댓글창에는 동조하는 공격도 있었고 나를 변호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분열되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그 악독한 글자들을 쳐다보았다. 숨이 가빠졌다. 마치 다시 진흙탕에 끌려 들어간 것 같았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다.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축축했다. 나는 거의 모든 인터넷을 꺼버리고 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고 싶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는 누군가 남긴 댓글을 보았다. 이서연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내 눈시울이 순간적으로 뜨거워졌다. 밤에 나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지훈이 침대가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기억해야 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침묵해서는 안 돼. 너의 침묵은 그들을 성공하게 할 뿐이야. 나는 그의 단호한 눈빛을 보았다. 마음속의 두려움이 조금씩 용기로 바뀌었다. 그래, 만약 내가 회피한다면 그 창고의 그림자는 영원히 나를 덮을 거야. 그래서 나는 다시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소셜미디어의 장문에 글을 올렸다. 그날 밤 창고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묘사하고 영상 일부를 증거로 첨부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다. 진정한 천벌은 제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규칙이라는 것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달궜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공유하며 지지했다. 댓글창에는 수만의 격려가 쏟아졌다. 당신은 용감해요. 드디어 누군가 우리의 아픔을 말해주었네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론의 저울은 다시 나에게로 기울었다. 그 순간 나는 전례 없는 힘을 느꼈다. 마치 등 뒤에서 수많은 손들이 나를 받쳐주는 것 같았다. 한씨 집안은 분명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며칠 후 한민준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피곤했다. 서연아, 그만 좀 해, 제발. 엄마 몸이 버티질 못해. 너 정말 우리를 망가뜨릴 거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민준 씨, 당신들이 망가뜨린 건 내 인생이고 내 존엄성이에요. 나는 지금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전화기 저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억눌린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비록 여론은 내 편이었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다. 때로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 항상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다. 밤에 아파트에 돌아오면 문과 창문이 잘 잠겼는지 반복해서 확인했다. 두려움은 그림자처럼 여전히 나를 따라다녔다. 어느 날 밤 나는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나는 창고에 갇혀 있었고 주위는 칠흑 같았다. 오직 시어머니의 웃음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땀이 잠옷을 흠뻑 적셨다. 강지훈이 급히 내 손을 잡았다. 목소리는 낮고 힘있었다. 서연아, 너는 이미 빠져나왔다고 믿어야 해. 그건 그냥 꿈이야. 현실이 아니야.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심장 박동이 점차 안정되었다.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나는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상담사는 인내심 있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했다. 당신은 자신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써내려간 고통을 힘으로 바꾸세요.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그 말은 한 줄기 빛처럼 내 마음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추었다. 그래서 나는 글쓰기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경험을 글로 정리했다. 처음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상처를 가르는 것 같았지만 글이 점점 많아지면서 나는 내가 서서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글자들은 벽돌처럼 내 내면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몇 주 후 나는 한 여성 공익 포럼에 초청받았다. 무대 위 조명은 따뜻했다. 나는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살짝 떨렸다.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창고의 추운 밤부터 오늘의 부활까지. 내 말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누군가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보았고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내 경험은 단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여성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무대에서 내려올 때 내 눈시울은 붉었지만 해방감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족쇄가 아니었다. 나를 더 멀리 나아가게 하는 흔적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폭풍이 점차 잠잠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변호사가 전화로 진지하게 말했다. 서연 씨, 한민준 씨가 직접 싱가포르로 당신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음속에 다시 파문이 일었다. 변호사의 전화가 끊겼을 때 나는 창가에 서 있었다. 마음속에 일어난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이었다. 한민준이 정말 바다를 건너올까? 내 인생에서 한때 연인의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언제라도 침입할 수 있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나는 멀리 솟아있는 고층 빌딩의 불빛을 보았다. 하나씩 켜지며 거대한 도시의 그물처럼 나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나는 이 대결을 결국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저녁, 내가 막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파트 아래에 낯익은 모습이 서 있었다. 한민준이 희미한 가로등 아래 서 있었다. 표정은 초췌했고 손에는 여전히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눈빛에 복잡한 빛이 스쳤다. 피곤함도 있었고 집착도 있었다. 나는 마음이 살짝 흔들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마치 목구멍에서 쥐어짜내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로비로 들어갔다. 그가 따라와 손을 뻗어 나를 막았다. 봉투 안의 물건이 움직임에 따라 살짝 흔들렸다. 달콤한 냄새가 퍼져 나왔다. 그 냄새는 순간적으로 카페 테이블에서 밀어냈던 다과를 떠올리게 했다. 속이 메스꺼워졌다. 꼭 만나야 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차갑게 그를 찔렀다. 민준 씨, 당신은 서명했어. 이건 이미 끝났어. 당신이 여기 오는 건 내가 어떤 회복의 가능성도 없다는 걸 더 확신하게 할 뿐이야. 그는 침묵했다. 숨을 가쁘게 쉬었다. 마치 인내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너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지금 병세가 더 심해지셨어. 매일 너를 찾으셔. 제발 돌아가서 엄마 한 번만 뵈어드려. 엄마라는 단어를 듣자 내 마음은 찬물을 맞은 것 같았다. 그날 밤 창고의 곰팡이 냄새와 추위가 순간적으로 되살아났다.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미소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 씨, 당신들이 말하는 엄마는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그건 병이 아니야. 자업자득이야. 더 이상 그분을 핑계로 나를 묶으려 하지 마. 그의 눈은 순간적으로 빛을 잃었다. 목을대가 움직였다. 마치 반박하고 싶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강지훈이 제때 나타나 나를 등 뒤로 보호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민준 씨, 당신은 더 이상 서연 씨의 삶을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한민준은 강지훈을 쳐다보았다. 눈빛에 질투와 무력감이 스쳤다. 마지막에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의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내 가슴 속의 억눌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피로감이 나를 덮쳤다. 나는 아파트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손가락은 차가웠다. 눈물이 마침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강지훈이 휴지를 건네주며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그의 등장은 마지막 발버둥일 뿐이야. 너는 다시 끌려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믿어야 해.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창고로 돌아갔다. 주위는 어둡고 습했다. 나는 구석에 웅크리고 그 얇은 이불을 품에 안고 있었다. 갑자기 문틈으로 빛이 들어왔다. 나는 고개를 들어 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눈빛은 단호했다. 꿈에서 깼을 때 눈물이 베개를 흠뻑 적셨지만 나는 처음으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더 많은 에너지를 일과 글쓰기에 쏟았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팀과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회의실과 고객 사이를 오갔다. 밤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나만의 글을 계속 써내려갔다. 그 글자들은 작은 시냇물처럼 내 마음의 진흙을 조금씩 씻어냈다. 점점 내 이야기는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누군가 인터넷에 당신의 경험을 읽고 용기를 내어 이혼을 제기했다고 료yen했다. 누군가는 당신 덕분에 마침내 참아야만 했던 족쇄의 의문을 제기할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런 요yen들을 보며 내 마음속에 솟아오른 것은 자부심이 아니라 깊은 책임감이었다. 알고 보니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었다. 어느 주말 나는 한 국제 여성단체의 공유회에 초청받았다. 무대 위 조명이 내게 비쳤다. 심장은 북처럼 울렸지만 나는 흔들림 없이 입을 열었다. 나는 창고의 어두운 밤을 이야기했고 침묵하는 남편을 이야기했고 내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리고 이국에서 어떻게 자신을 되찾았는지를 이야기했다. 무대 아래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내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나는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과거의 고통은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힘으로 변했다. 그날 밤 나와 강지우는 싱가포르 거리를 걸었다. 네온사인이 강물에 비쳐 반짝였다. 그는 나에게 밀크티 한 잔을 건네주며 웃으며 말했다. 서연아, 너 변했어. 내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어. 나는 컵을 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가 오늘까지 올 수 있도록 용기를 줘서 고마워.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이 마침내 평온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뜻밖의 소식이 다시 전해졌다. 변호사가 이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짧았다. 한민준 씨는 귀국했지만 한 씨 집안에서 법적으로 계속 당신을 추궁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나는 그 글자를 쳐다보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암초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변호사의 이메일을 받은 후 나는 사무실 창가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햇빛이 고층 빌딩 사이로 쏟아져 들어와 유리 테이블 위에 반사되어 눈부신 빛을 냈다. 그 글자들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한 씨 집안에서 계속 추궁하겠다. 나는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운명은 당신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당신을 밀어 시면을 마주하게 하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즉시 답장하지 않고 컴퓨터를 덮었다. 혼자 말이나 베이의 긴둑으로 걸어갔다. 바닷바람이 짭짤하고 습한 기운을 머금고 얼굴에 불어왔다. 귓가에는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멀리 솟아있는 대관람차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기묘한 평온이 솟아올랐다. 사실 나는 이미 두렵지 않았다. 창고의 어두운 밤을 겪었고 대중의 의심에 맞섰고 한민준의 거듭된 압박을 견뎌냈다. 이제 어떤 풍파도 나를 물러서게 할 수 없었다. 저녁에 나는 변호사와 화상통화를 약속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다. 서연 씨, 그들은 당신이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퍼뜨렸다고 주장하며 당신을 끌어내리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단호했다. 변호사님,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올 것이면 오라고 하세요. 진실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내 마음은 마치 돌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래,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바라는 여자가 아니야. 다음 몇 주 동안 나는 온전히 일과 글쓰기에 몰두했다. 새로운 회사에서는 나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았다. 나는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되어 팀을 이끌고 다국적 협력을 완수해야 했다. 바쁜 리듬은 나에게 과거의 그림자를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깊고 고요할 때 나는 여전히 노트를 펴고 마음속의 생각들을 적어 내려갔다. 글은 나의 피난처이자 나의 검이 되었다. 어느 주말 나는 한 여성법률 지원 공익활동에 초청받았다. 무대 위 조명은 따뜻했다. 나는 객석을 가득 메운 청중을 마주하고 내 경험을 이야기했다. 창고의 차가움부터 싱가포르에서의 부활까지 강요된 침묵에서 용감한 목소리를 내기까지 나는 말했다. 어떤 소위 규칙들은 단지 족쇄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감히 벗어나야만 진정으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전례 없는 힘을 느꼈다. 활동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내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의 이야기를 보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도 계속 참고 살았을 거예요.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당신을 구한 게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용기를 선택한 거예요.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발코니의 안락의자에 기댔다. 밤하늘을 보았다. 멀리서 별빛이 희미했지만 여전히 끈질기게 반짝였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을. 먹구름에 가려져도 빛은 새어나올 것이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에서 한 씨 집안의 고소를 공식적으로 기각했다는 것이다.
나를 계속 묶어두려던 그 수단들이 마침내 완전히 효력을 잃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덮었다. 마음속에 솟아오른 것은 환희가 아니라 깊은 해방감이었다. 마치 과거의 나와 이 순간 마침내 이별을 고한 것 같았다. 축하하기 위해 나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붉은색 롱드레스를 샀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나 자신을 보았다. 눈빛은 단호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나는 문득 내가 더 이상 생존자가 아니라 부활한 자라고 느꼈다. 그날 밤 나와 강지우는 도시에서 가장 높은 바에 갔다. 창밖에 불빛이 은하수처럼 술잔에 비쳤다. 나는 잔을 들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자유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술은 입에 들어갈 때 약간 썼지만 목구멍에서는 달콤함으로 변했다. 마치 내 인생처럼. 처음에는 썼지만 결국에는 달콤해졌다. 강지훈이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그거 알아? 내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시선은 먼 곳을 향했다. 나는 누구의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 단지 나 자신이 되고 싶을 뿐이야. 밤이 깊었을 때 나는 혼자 집으로 걸어갔다. 거리 양옆의 가로등이 조용히 켜져 마치 내 앞길을 비춰주는 것 같았다. 나는 문득 그 창고를 떠올렸다. 그 어둡고 차갑고 나를 거의 질식시킬 뻔했던 곳. 이제 그 장면은 가끔 떠오르지만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알림이다. 나에게 영원히 다시는 어떤 감옥에도 갇히지 말라고 알려주는 날들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나는 새로운 직위에서 실력을 발휘하여 팀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회사의 인정을 받았다. 동시에 나는 계속해서 소셜 플랫폼에 글을 쓰고 내 경험과 깨달음을 공유했다. 클릭 하나하나, 댓글 하나하나가 마치 또 다른 갇힌 영혼과의 대화 같았다. 나는 내 목소리가 화면을 넘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노트에 이런 문장을 썼다. 최고의 복수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빛나게 사는 것이다. 다 쓰고 나는 노트를 덮었다. 마음속에 전례 없는 평온이 밀려왔다. 황혼 무렵 나는 마리나 베이의 다리 위에 서서 해가 수평선 아래로 지는 것을 보았다. 금빛 노을이 수면을 가득 채웠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과거는 끝났다. 그리고 나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방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제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저를 응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탐험해 봅시다. 출장에서 돌아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갔다. 시부모님 방을 지나갈 때 우연히 충격적인 비밀을 듣게 되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직접 듣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내가 가장 신뢰했던 남편과 존경했던 시부모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내 마음은 얼음 동굴에 떨어진 것 같았다. 강 씨와 결혼한 지 몇 년 동안 나는 이 가정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다. 그들 가족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나를 계산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순간적으로 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무거운 다리를 끌고 침실로 돌아왔다. 방금 들은 말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천천히 소화해야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내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 씨가 돌아온 것 같았다.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등지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들어와 내 침대가에 잠시 머물렀다.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숨을 참고 깊이 잠든 척했다. 연기, 누가 못하겠는가? 우리는 모두 베테랑이었다. 나는 그가 앞으로 어떻게 연기할지 보고 싶었다. 강 씨는 내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하고 조용히 다시 나갔다. 그리고 배려심 있게 문을 닫아주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의 배려에 감동했겠지만 지금은 단지 비웃음만 나왔다.
알고 보니 내가 순박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했던 가족이 사실은 모두 위장과 연기의 달인이었다. 그렇다면 그들과 끝까지 연기해주겠다.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보자. 밖에서는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맨발로 바닥을 밟았다. 매끄러운 타일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나는 강 씨가 서재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예전에 나는 정말 바보 같았다. 의심 한번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주 한밤중에야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항상 그가 일 때문에 바쁘다고 생각했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들 가족은 우리 집에서 살고 먹고 입는 모든 것을 나에게 의지하면서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빈손으로 내쫓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망상이었다. 강 씨는 아마도 양심에 찔렸는지 서재 문을 꽉 닫았다. 결과적으로 나에게 엿들을 기회를 준 셈이었다. 건축회사 대표로서 과거에 나는 이런 일을 가장 경멸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들의 가면을 벗길 수 있게 되었으니 단지 들은 내용이 너무 역겨워서 피를 토할 뻔했다. 자기야, 보고 싶어. 잠이 안 와. 그 여자는 돼지처럼 자, 팔아도 모를걸. 걱정 마. 손도 안 댈 거야. 나는 너만 생각해. 강 씨는 다른 여자와 역겨운 사랑의 말을 속삭이고 있었다. 정말 메스꺼웠다. 나는 구역질을 참으며 방으로 돌아왔다. 지금은 판을 엎을 때가 아니었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나는 맹세했다. 그들 가족을 우리 집에서 내쫓고 어떤 이득도 취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들은 내가 속이기 쉽고 돈 많은 바보라고 생각했나? 그렇다면 내가 바보인지 아닌지 보여주겠다. 두고 보자. 다음 날 아침 내가 일어났을 때 강 씨는 아직 내 옆에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일어나 옷을 입었다. 그가 다가와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부드러운 말투로 여보, 아직 일러? 좀 더 자. 나는 그를 때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그의 불온한 손을 밀어냈다. 아침에 일이 있어서 일찍 회사에 가야 해. 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여보, 너무 고생이 많아. 다른 여자들처럼 집에서 편하게 쉬지 그래? 봐, 살도 빠졌잖아. 그가 회사 일을 그만두라고 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예전에는 정말 흔들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 이후 나는 완전히 정신을 차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이건 우리 아빠 평생의 피땀이야. 내가 물려받아서 나중에 내 아이에게 물려줄 거야. 나는 더 이상 그를 위해 돈을 벌고 배신당하는 바보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강 씨는 시골 출신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당시에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다른 남자들처럼 바람기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혼할 때 그의 집에서는 집 계약금조차 내지 못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빌라 한 채를 결혼 선물로 주셨다. 결혼 후 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아버지는 그를 회사 구매팀장으로 앉혔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아버지는 체면을 고려하여 그를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의 책임자로 옮겨 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웠다. 강 씨는 회사가 작다고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항상 아버지가 힘들게 일군 기업을 탐냈다. 나는 당연히 이렇게 큰 사업을 쉽게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 그가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다. 씻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시부모님은 이미 일어나 계셨다. 가정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 시어머니는 열정적인 표정으로 얘야, 어서 와서 밥 먹어라.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그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입맛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아침 식사를 그들 얼굴에 던져버릴까봐 두려웠다. 나는 차갑게 그들을 한번 훑어보고 말했다. 회사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문을 나서기 전에 나는 그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는 것을 보았다. 눈에는 더위함이 가득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얼마 안 가서 너희들이 웃을 수 있는지 보자. 회사에 도착한 후
나는 즉시 비서에게 강 씨의 최근 행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어젯밤 나는 똑똑히 들었다. 어떤 일들은 주도권을 잡아야만 했다. 나는 또한 비서에게 집에 가서 짐을 싸달라고 부탁하며 특히 귀중한 보석들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 집은 한시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 가족의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얼마 후 강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또 출장 가? 과거라면 그의 관심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단지 역겨울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를 폭로할 수 없었다. 나는 마음속의 혐오감을 억누르며 대충 대답했다. 회사 지방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직접 가봐야 해. 전화기 저편에서 그는 배려심 있는 척했다. 여보, 고생이 많네. 길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어. 만약 어젯밤 진실을 듣지 못했다면 아마 나는 여전히 이런 가짜 모습에 속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가 계속 연기하는 것을 듣기 싫어서 바로 말을 끊었다. 바빠. 먼저 끊을게. 오랜 세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확실한 증거 없이는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가 나를 배신했으니 내가 무정하다고 원망하지 마라. 얼마 지나지 않아 강 씨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여보, 그 보석들도 가져가? 나는 휴대폰을 보며 비웃었다. 내가 안 가져가면 너희 가족이 차지하게 놔둘까? 나는 짧게 답했다. 접대 때문에 필요해. 그는 카톡으로 또 무언가를 보낸 것 같았지만 나는 아예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를 의심하게 할까봐 아직 그를 차단할 수는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가 조사 보고서를 가져왔다. 내가 강 씨가 이 기간 동안 자주 드나들었던 곳들을 보았을 때 마음이 복잡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강 씨, 이 배은망덕한 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중 한 곳은 내가 결혼 전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고급 아파트였다. 도심 서쪽에 위치한 곳이었다. 당시에 그 집을 위해 인테리어부터 가구까지 나는 저축의 대부분과 수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다. 결혼 후 그 집은 계속 비어 있었다. 얼마 전에 강 씨가 그 집이 비어 있는 것이 아깝다며 임대를 줘서 수입을 얻자고 제안했었다. 당시 나는 별 생각 없이 그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나는 강 씨가 감히 그렇게 대담하게 내가 정성 들여 꾸민 집을 그의 불륜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그가 당시에 세입자가 갓 졸업한 여대생이라 돈이 없어서 임대료를 싸게 해줘도 괜찮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당시 나는 그를 완전히 신뢰했고 집만 깨끗하게 유지된다면 임대료는 얼마든 상관없다고 위로까지 했다. 반정 우리에게 그 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때 그는 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 그때의 나는 정말 순진했다. 그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나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반대편에서 금세 강 씨의 희희낙낙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벌써 내가 보고 싶어?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 아파트 임대 계약서 좀 보내줘.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 씨는 즉시 경계했다. 여보,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나는 그가 거짓말을 둘러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계속해서 꾸며냈다. 친구가 그 집을 빌리고 싶어 해서 계약이 거의 만료된 것 같아서. 그런데 계약서를 바로 못 찾겠어. 좀 찾아봐야 해. 나는 그에게 시간을 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바로 덧붙였다. 빨리 찾아. 내 친구는 2배의 임대료를 낼 의향이 있어. 거짓말 누가 못하겠는가? 그가 연기할 수 있다면 나도 맞춰줄 수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카톡으로 계약서를 보내왔다. 나는 계약서를 훑어보았다. 만기까지 3개월 남았다. 하지만 임대료 항목은 명백히 손을 댄 흔적이 있었다. 원래 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수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시세는 이미 300만 원부터 시작했다. 이 문서는 완전히 허점투성이었다. 나는 카톡으로 간단하게 답했다. 집이 만기되면
재계약하지 마. 내 친구가 쓸 거야. 강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나는 이미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나는 출장 간다고 했고 그 집에 다시 돌아갈 생각도 없었다. 더 이상 그들 가족의 위선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나는 회사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차를 몰고 그 익숙한 아파트로 돌아갔다. 차를 한쪽 구석에 세우고 멀리서 아파트 입구를 관찰했다. 잠시 후 강 씨가 내가 예전에 선물한 그 검은색 BMW를 몰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비웃으며 조용히 뒤를 쫓았다. 나는 그가 그를 넉나가게 만든 그 불륜녀를 데리러 가는 것을 알았다. 나는 과연 어떤 여우 같은 여자가 그를 그렇게 매료시켰는지 보고 싶었다. 나는 차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항상 거리를 유지해서 그에게 발각되지 않았다.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서둘러 내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여자에게 달려가 차 문을 열어주었다. 내가 그 여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강 씨의 사촌 동생 소희가 아닌가? 작년에 내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마침 그가 집에서 강 씨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났다. 당시에 강 씨는 그가 시골에서 도시로 일하러 온 먼 친척 사촌 동생이라며 부모님을 뵈러 왔다가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그때의 소희는 수수하고 소심하며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심지어 그를 친절하게 대하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찾아오라고까지 말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시어머니의 그때 그 흔들리는 눈빛과 강 씨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다. 내가 너무 부주의했을 뿐이다. 나는 그들이 오래전부터 내 눈피디샤에서 이런 연극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정말 그들 가족은 연기력이 대단했다. 당시에 내가 화내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시어머니는 한편으로는 내가 동시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몰래 웃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비웃음이 나왔다. 이제 나는 정말 그들 조상대대로 감사해야 할 판이다. 어떻게 연기를 이 지경까지 할 수 있는지. 소희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젯밤 엿들은 바로는 아이가 곧 태어날 것이라고 했다. 시간을 계산해보면 아마 그때 집에 온 이후로 그들은 관계를 발전시킨 것 같다. 나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강 씨는 이미 운전석에 앉아 차를 출발시켰다. 나는 즉시 따라갔다. 그들의 차는 결국 그 임대한 아파트로 다시 돌아갔다. 그가 조심스럽게 소희를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니 마치 다정한 남편 같았다. 마치 그곳이 그의 진짜 가족이 있는 곳인 것처럼. 내 눈앞의 이 광경은 너무나도 눈에 거슬렸다. 그제야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소위 세입자, 학생이라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 계약서는 단지되는 대로 꾸며낸 속임수였을 뿐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한 쌍의 개 같은 남녀.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나와 강 씨는 대학교에서 만났다. 그때 나는 의도적으로 신분을 숨기고 조용한 평범한 학생으로 지냈다. 그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 내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이 좋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건축회사 사장님이시고 집안은 부유했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부를 과시하지 않았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지도 않았다. 강 씨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학업이 우수했으며 매년 장학금을 받았다. 나는 당시에 정말 그의 근면함과 노력에 감동받아 그와 사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나는 한때 진심으로 그를 남다르게 생각했다. 오래 사귀면서 감정이 깊어졌고 우리는 관계를 확정했다. 졸업 후 나는 아버지 회사에 출근했다. 어쨌든 나는 외동딸이었으니까. 강 씨는 나의 진짜 배경을 알게 된 후 헤어지자고 제안했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출생은 선택할 수 없지만 미래는 스스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는 감동했고 두 사람은 다시 사귀게 되었다. 그때 나는 그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는 완전히 계획적이었다. 그는 정말 교활하게 연기했던 것이다. 차는 호텔을 부드럽게 빠져나갔다. 강 씨는 조수석에 앉아 얼굴 가득 미소를 띤 채 관계를 개선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여보, 그동안 혼자 밖에서 힘들었지? 저녁에 내가 마사지 해줄게. 피로 풀게. 그의 가식적인 관심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연기력은 그가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었다.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의 의심을 살 것이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나는 차를 몰며 앞만 보았고 그는 가끔 나를 훔쳐보며 내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감정을 숨겼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관찰해도 어떤 허점도 찾을 수 없었다. 빌라에 돌아와 나는 자연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그가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쫄래쫄래 뒤를 따라오며 계속해서 애정을 과시할 생각인 것 같았다. 내 머릿속에는 그날 그가 소희를 부드럽게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던 장면이 떠올랐다. 마음속의 분노가 순간적으로 치솟았지만 나는 극도로 자제했다. 아직은 판을 엎을 때가 아니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그는 걱정스러운 척하며 밥은 먹었냐고 물었다. 나는 차갑게 회사에서 접대가 있어서 먹었다고 말하고는 바로 위층으로 올라갔다. 밤에 그는 또 방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려 했지만 나는 바로 방문을 닫고 피곤해서 혼자 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문 밖에서 몇 초 동안 서 있다가 결국 실망한 듯 더 이상 조잔하지 않았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마치 모든 역겨움과 위선을 문 밖에 가둔 것 같았다. 침대가에 앉아 나는 휴대폰을 들고 그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열었다. 마음속에는 이미 더 완벽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나는 이미 준비가 되었다. 다음은 한 걸음씩 추진하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일부러 강 씨를 피해 일찍 집을 나섰다. 오늘은 내가 변호사를 정식으로 만나 이야기하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면담을 예약하고 지난 몇 년간의 영수증, 이체 기록, 부동산 증명서, 그리고 소희의 임신 단서를 모두 변호사 팀에게 넘겼다. 그들은 금세 예비 소송안을 정리해 주었다. 변호사는 나에게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었고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가 내게서 한 푼도 가져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해야 할 대로 하세요. 나는 냉정하게 이 말을 할 때 마음속에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나는 바로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부모님의 옛집으로 차를 몰았다. 이곳은 지금 비어 있고 가끔 내가 와서 물건들을 정리하곤 했다. 익숙한 마당에 서서 나는 마치 젊었을 때의 나 자신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 사랑에 대한 동경을 품고 망설임 없이 강 씨를 선택했던 당시의 결정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다. 그때 나는 내가 진심을 다하면 진심으로 보답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맞이한 것은 온 가족의 기만과 배신이었다. 나는 옛집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나와 강 씨가 막 연애를 시작했을 때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는 행복한 표정이었다. 그때의 나는 얼마나 순수했는가. 경계심조차 없었다. 이제 와서 보니 그 미소는 단지 가면이었을 뿐 야망과 탐욕을 감추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 사진들을 한 장씩 찢었다. 이 추억들은 언급할 가치도 없었다. 끝내야 했다. 저녁 무렵 나는 회사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아무도 내 마음속의 파도를 알지 못했다. 비서는 강 씨가 몇 통의 전화를 걸어왔다고 알려주었고 나는 회의 중이라 받을 수 없다고 말하라고 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어떤 변명이나 거짓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또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오늘 왜 연락이 안 돼? 너무 피곤해? 나는 그냥 바빠라고 간단히 답했다. 그는 또 나와 장난을 치려 했다. 그럼 오늘 밤에 내가 서프라이즈 준비해 줄까? 나는 보고 바로 메시지 알림을 껐다.
이 연극은 막을 내려야 했다. 이틀 후 나는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재산 보전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했다. 법원의 통지서는 곧 그에게 송달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그가 무고한 척할지 아니면 아예 때를 쓸지 보고 싶었다. 그날 오후 나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딸을 데리러 갔다. 아이가 나를 보자 기뻐하며 내 품에 안겼다. 나는 마침내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나의 유일한 온기였고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날 밤 나는 딸을 재운 후 혼자 창가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았다. 머릿속으로는 다음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강씨 가족이 감히 먼저 손을 썼으니 내가 무정하게 돌변한다고 원망하지 마라. 과거에 나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기꺼이 바쳤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내 모든 힘을 다해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들에게 누가 진짜 만만치 않은 상대인지 보여줄 것이다.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한밤중이었다. 주차를 하고 나는 긴 복도를 지나 산부인과 병동으로 직행했다. 병원의 조명은 차갑고 밝아서 사람의 마음을 서늘하게 했다. 나는 능숙하게 병실 명단을 확인했다. 예상대로 소희의 이름이 선명하게 한 개인 병실 문 앞에 걸려 있었다. 나는 문 밖에 서서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시어머니가 침대 가를 지키며 소희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한때 친자식처럼 여겼던 그 남자, 강 씨는 옆에 앉아 아기 침대 속에 갓 태어난 아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내가 딸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함과 기쁨이 가득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슬픔, 분노, 굴욕, 조롱이 뒤섞였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모자는 단 한 번도 나와 내 아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들의 눈에 나는 단지 그들이 세력을 얻기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내 사랑스러운 딸은 단지 성별 때문에 냉대를 받았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나를 계산했고 심지어 내 명의의 재산까지 노렸다. 이제 마침내 증거를 잡았다. 그 아이는 강 씨의 자식이었다. 소희는 세입자가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안주시키고 싶었던 여자였다. 나는 즉시 뛰어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내게 해야 했다. 나는 잠시 조용히 서 있다가 몸을 돌려 간호사실로 갔다. 신분을 밝히고 환자 가족이라고 말했다. 의사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간호사는 나를 당직 의사실로 안내했다. 간단한 대화 끝에 나는 병실의 산모 상태에 대해 슬쩍 물었다. 의사는 나를 친척이라고 생각하고 꽤 편안한 어조로 말했다. 이 산모는 제왕절개로 2주 일찍 조산했습니다. 다행히 모자 모두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산정검사는 모두 다른 이름으로 예약했더군요. 출산 직전에야 진짜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아마도 집안에 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비웃었다. 역시 병원까지 그들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하고 있었군. 의사실을 나와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병실 문패와 진료 기록 사진을 찍었다.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했다. 나는 지금 그들과 논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소송할 때 한 방 한 방 급소를 찔러 그들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는 차로 돌아와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차창 밖의 병원 불빛을 보며 머릿속에는 결혼식 때의 맹세와 약속이 떠올랐다.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모두 웃음거리가 되었다. 강 씨는 나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나와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지금 그는 다른 여자와 그의 아이를 지키고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빌라 전체가 고요했다. 가정부들은 이미 쉬고 있었다. 나는 침실에 들어갔다. 한때 함께 누웠던 그 침대를 보며 마음속에는 오직 차가움만이 남았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조용히 침대가에 앉아 어둠을 응시했다. 마치 이 우스꽝스러운 결혼 생활을 응시하는 것 같았다.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이 남자를 위해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것이다.
이 소동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할 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즉시 회사 고위층 회의를 소집했다. 일부 업무 조정 세부 사항을 지시했다. 나는 특히 회의에서 재무팀이 지사 자금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며 어떤 단위의 자금 이동도 내 서명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는 강 씨와 친한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눈치챘다. 분명히 이미 소문을 들은 것 같았다. 나는 담담하게 웃었다. 이런 분위기가 딱 좋았다. 경고 효과도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회의 후 나는 변호사를 회사로 불렀다. 그들에게 어젯밤 확보한 새로운 증거를 즉시 이혼소송 자료에 보충하라고 지시했다. 아이의 출생 증명서, 산전 검사 기록, 강 씨가 병원을 드나드는 CCTV 영상,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변호사는 현재 확보한 증거로는 강 씨의 혼인 중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재산 분할에서 모든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그 분노가 마침내 출구를 찾았다. 오후에 강 씨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조는 매우 친밀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갈게. 우리 같이 밥 먹자. 오랫동안 제대로 같이 못 있었네. 나는 웃음을 억누르며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래,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는 전화기 저편에서 흥분하며 말했다.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 일찍 들어갈게. 전화를 끊은 후 내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 마주해야지. 나는 그의 면전에서 이 사기극을 하나씩 벗겨낼 것이다. 그에게 이제 막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날 저녁 6시 강 씨는 정 씨의 집에 돌아왔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오리구이와 냉채를 들고 왔다. 가식적으로 식탁에 차렸다. 여보, 오늘은 일 얘기하지 말고 사랑 얘기만 하자. 응? 그는 해맑게 웃었다. 마치 아내를 달래주려는 남자처럼 보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가 음식을 차리고 술을 따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그때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오늘 병원에 갔었어. 강 씨의 손에 든 젓가락이 멈칫했다. 얼굴의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병원? 어디 아파?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미소는 옅었다. 아니, 소희. 그는 온몸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눈빛은 흔들렸고 손가락은 꽉 쥐었다. 재무팀 자금 문제 물어봤었지? 그냥 궁금해서. 그 돈으로 네 아들 분유 사주려는 건지? 강 씨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 해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나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에서 어젯밤 찍은 사진과 녹음기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이건 내가 주는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내 말투는 가벼웠지만 어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제부터 우리 사이에는 변호사 연락만 남을 거야. 강 씨는 그 증거들을 보며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나는 몸을 돌려 식당을 나섰다. 그 혼자 넋이 나간 채 그가 준비한 저녁 식탁 앞에 앉아있도록 남겨두었다. 내가 그 이혼 합의서를 강 씨에게 건네주었을 때 그는 한 장씩 넘겨보며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다. 그는 마침내 내가 이번에는 화를 내는 것도 시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정말로 그와의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려는 것이었다. 그는 합의서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한참 만에야 한마디를 쥐어짰다. 여보, 나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비웃었다. 어조는 무정할 정도로 평온했다. 만약 당신이 말하는 헌신이 내가 당신 내모자셋을 먹여 살리고 거기에 당신이 다른 사람과 낳은 아이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나는 단지 내가 눈이 멀어서 당신이 내 머리 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날뛰게 놔둔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 강 씨의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눈빛에 절망감이 스쳤다. 그는 더 이상 그 위선적인 모습을 위장할 수 없었다. 서연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냥 잠시 정신이 나갔을 뿐이야. 됐어.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잠시 정신이 나갔을 뿐이 어디 있어?
당신의 거듭된 기만, 배신이 모두 무심코 저지른 실수라고? 내가 만약 다시 마음이 약해진다면 나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거야. 강 씨는 마침내 말문이 막혔다. 펜을 들어 천천히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가 서명을 마친 순간 마치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그를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단지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다고 느꼈을 뿐이다. 예전에 그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항상 이런 낮은 자세로 내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합의서 서명이 끝나자마자 나는 몸을 돌려 떠났다. 1초도 더 머물지 않았다. 그가 몇 걸음 쫓아나와 소리쳤다. 아이, 가끔 만나도 될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말 한마디만 남겼다. 먼저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지부터 배우고 와. 차로 돌아와 차 문을 닫는 순간 나는 비로소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이 황당한 결혼 생활이 끝났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견뎌왔다. 이제 마침내 홀가분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새로 이사한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주위는 깨끗하고 심플했다. 그 역겨운 추억들은 없었다. 나는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컴퓨터를 켜서 내 자산 명세와 미래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인생의 다음 단계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더 이상 어떤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비서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다. 한때 강 씨와 공유했던 그 빌라를 매물로 내놓았다. 나는 더 이상 그 배신과 위선으로 가득 찬 집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비록 그곳의 모든 가구, 모든 그림이 내 손으로 직접 고른 것이었지만 한때 따뜻했던 그 공간들은 이제 나를 질식시킬 뿐이었다. 중개업자는 아직 이 집의 위치가 좋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다며 정말 파실 거냐고 완유하려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조는 단호했다. 파는 것이 나의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그 며칠 동안 회사 업무도 조정되었다. 나는 강 씨가 예전에 참여했던 모든 업무를 전부 분리하고 내가 직접 고른 새로운 팀으로 교체했다. 효율은 순식간에 향상되었다. 주주들은 나에게 높은 평가를 해주었다. 아버지도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 전례 없이 온화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딸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내 눈시울이 약간 뜨거워졌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항상 결혼, 사업, 가정 세 가지를 모두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의 배신이 내 성장의 촉매제가 될 줄은 몰랐다. 나는 아버지에게 안부를 전하며 말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이 회사를 잘 지키고 딸도 잘 키울게요. 나는 이것이 나의 진짜 삶이라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나는 딸과 함께 테마파크에 갔다. 이것은 우리 모녀가 오랜만에 이렇게 걱정 없이 즐겁게 논 것이었다. 딸이 햇살 아래에서 즐겁게 뛰어다니며 맑은 웃음소리를 내는 것을 보며 내 마음은 마침내 진정으로 편안해졌다. 그는 이제 겨우 2살이라 아직 가정 파탄이 무엇인지 모른다. 단지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는 것을 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잔디밭에서 소풍을 즐겼다. 그가 나에게 과일을 먹여주고 나는 그의 입을 닦아주었다. 석양이 우리에게 쏟아졌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도 이렇게 그 잘못된 결혼 생활을 떠나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깨달았다. 관계를 잃는 것이 행복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이별이 나를 다시 찾게 해주었다. 강 씨에 대해서는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소희와 계속 얽히든 아니면 길 잃은 개처럼 비참하게 살든 나와는 상관없었다. 나는 한때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가 직접 망쳤다. 이제 그의 인생길은 그가 스스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는 단지 미래의 내가 오직 자신과 아이를 위해 살 것이라는 것을 안다. 내가 말을 마치자 집안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오직 강씨 모자에
불안정한 숨소리만 들렸다. 강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분명히 내가 그날의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표정은 먼저 놀라움, 그 다음 불안함, 마지막으로 당혹스러움과 분노로 변했다. 서연아, 네가 들었구나. 그건 그냥 화풀이였다는 거 알잖아. 우린 너를 상처 줄 뜻이 없었어. 그녀는 다급하게 변명하며 억지로 가련한 척 코를 몇 번 훌쩍였다. 나도 마음이 급해서 그랬어. 어떤 부모가 아들이 아이를 갖기를 바라지 않겠어? 그리고 너도 다시 낳을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비웃었다. 그래서 제가 당신들의 소원을 대신 이뤄주고 그 다음에 쫓겨나라는 계획이었나요? 어조는 차갑고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이것은 완전한 실망과 단절이었다. 강 씨는 황급히 어머니 앞에 막아섰다. 여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너에게 돌아가고 싶어.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다시 가정을 이룰 수 있잖아. 딸을 언급하자 내 눈빛이 차가워졌다. 딸은 나 혼자서도 키울 수 있어. 그는 이기적이고 배신하는 아버지를 볼 필요가 없어. 그리고 당신들에게 위선을 배울 필요도 없어. 강 씨는 살짝 비틀거렸다. 그의 어머니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일어나 나를 가리키며 욕했다. 서연아, 너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 있어? 우리도 너한테 잘해줬잖아.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다. 비굴한 모습은 단지 위장이었을 뿐이다.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가 옆으로 비키며 말했다. 당신들의 호의는 제가 받을 자격이 없네요. 여기는 당신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중해주세요. 강 씨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눈빛 하나로 제지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결국 어머니를 끌고 떠났다. 나는 문을 닫고 잠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과거의 고통을 완전히 문 밖에 가둔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평온한 삶을 되찾았다. 일은 평소와 같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딸을 위해 나는 국제학교 학군 아파트를 살까 고민하고 있다. 그의 학습 환경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변호사를 통해 강씨 명의의 자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그가 몰래 팔거나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소희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의 일은 나와 상관없었다. 감정을 낭비할 가치가 없었다. 주말에 나는 딸과 함께 키즈 공방에 갔다. 그는 오후 내내 즐겁게 놀았다. 그를 보며 나는 모든 경험이 내가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고 느꼈다. 밤에 그를 재운 후 나는 발코니에 앉아 별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마음은 전례 없이 평온했다. 나는 진정으로 나에게 속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우연히 들은 대화는 여전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양심에 찔리는 목소리, 강 씨의 계산, 그리고 시아버지의 동참. 이것은 온 가족이 공모한 배신이었다. 그날 밤부터 나는 더 이상 행복한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강 씨에게 손을 내밀었다. 차 열쇠 줘. 그는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다. 나는 비웃었다. 결혼 전에 산 차야. 너희들이 손댈 수 없어. 시어머니가 열쇠를 빼앗아갔다. 나는 다투기 싫어서 비웃었다. 상관없어. 변호사가 내일 연락할 거야. 너희들은 내게서 한 푼도 못 가져가. 강 씨와 어머니는 얼어붙었다. 나는 손톱을 튕겼다. 예전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온순한 고양인 줄 알았지? 미안하지만 이제 호랑이가 발톱을 드러낼 거야. 시어머니는 불쌍한 척하며 나를 용서해달라고 설득했다. 나는 비웃었다. 그는 기회가 없어. 이런 남자는 평생 원하지 않아.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버티고 있었다. 나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경비원을 불렀다. 강 씨는 낮은 목소리로 욕했다. 서연아, 너 너무 악독해. 내 시선은 칼날 같았다. 내가 악독하다고? 너희들의 계산에 비하면 나는 아직 멀었어. 경비원과 함께 그들은 화를 내며 떠났다. 나는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치 황당한 결혼 생활을 완전히 문 밖에 가둔 것 같았다. 모든 헌신과 신뢰는 잘못된 사람에게는
모두 낭비였다. 사랑이 만약 투자라면 가치 없는 사람은 헌신을 당연하게 여길 뿐이다. 나는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다. 영원히 독립을 포기하지 마세요. 위선적인 얼굴을 쉽게 믿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더 나은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당신이 인생을 의심하고 존엄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